제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준 떨어져서 못 해먹겠네. 어디서 감히 이런 거지들이 우리 아들을 넘봐! 그 순간 시어머니는 선물로 준 홍삼액을 집어들고 포장을 거칠게 뜯더니 제 엄마의 옷에 콸콸 부어버렸습니다. 홍삼이 엄마의 새 옷을 적셨습니다. 갈색 얼룩이 번져가는 동안 엄마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셨어요. 아빠는 주먹을 불끈 쥐셨지만 혹여나 딸의 혼삭기를 망칠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자라 소리쳤어요. 나가! 이 거지들아! 다시는 우리 집안 근처 얼씬도 하지 마!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다만 지금 누구한테 나가라고 하는 건지 나중에 두고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누구인지, 그 며느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상견례장에서 시작된 최악의 모욕, 그리고 그들이 제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될 그날까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을 무시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대한전자 본사 건물은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 불빛만이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저는 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오탈자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에 쓸 자료였어요. 누락된 수치는 없는지, 그래프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꼼꼼히 살펴야 했습니다. 목을 돌리니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깨도 허리도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에 메모를 덧붙이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최성훈.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성훈 씨. 나 아직 야근 중이야. 야, 강지원. 적당히 하고 나와. 성훈 씨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네 상사는 눈치도 없냐? 내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저는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상견례. 물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안에 일을 끝내려고 이렇게 야근하는 건데 성훈 씨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말이야. 성훈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엄마가 좀 예민하실 수도 있어. 너희 집 분위기나 그런 거 궁금해 하시니까.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와. 알았지? 우리 엄마 눈 높은 거 알잖아. 괜히 촌티나게 입고 오면 첫인상 망치는 거야. 액세서리도 너무 싸구려 티나는 건 빼고. 내일 하루만 노력해줘. 촌티, 싸구려. 그 말들이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성훈 씨는 원래 이런 식이었습니다. 배려라고 생각하면서 던지는 말들이 저를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신경 써서 갈게. 그래. 일찍 자고. 내일 컨디션 안 좋으면 또 티나거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검은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유독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국내 최고의 대기업 대한전자에 다닙니다. 예비시댁은 저를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간 대리쯤으로 알고 있었어요.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배경보다는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길 바랐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실대로 말했을 때 그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배려한 것이기도 했어요. 괜히 눈치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저를 찌르는 칼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아직 정리할 자료가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밤은 좀 더 버텨야 했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저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불안한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훈 씨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 보니 시어머니 될 분이 보통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불안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훈 씨 말대로 단정하게 입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일찍 본가에 내려갔습니다. 시골 버스에서 내려 논두렁길을 걸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편해져요. 서울의 빌딩 숲에서는 느낄 수 없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이 길을 얼마나 많이 걸었던가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던 날,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러 왔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이 길 위에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어요. 가스레인지 위에는 큼지막한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홍삼이다. 사돈 어른들 드리려고 일주일 전부터 달였어. 어머니는 국자로 홍삼액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보니 손끝이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불 앞에서 졸며 저으셨나 봐요. 직접 달인 거야? 그냥 사가지고 가지. 사가면 정성이 없잖아. 우리 딸 시집 가는 건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저는 왠지 짠했어요. 평생 농사일에 굳은 손으로 며칠 밤을 졸며 홍삼을 다리셨을 어머니. 그 정성을 생각하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 고맙긴. 우리 딸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효도지. 어머니는 제 볼을 쓰다듬으셨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양복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평소에 양복 입으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 어색하게 넥타이를 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넥타이 제가 매드릴게요. 그래. 이게 자꾸 삐뚤어지네. 저는 아버지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드렸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흙만 만지며 사신 분이라 양복이 어색하실 수밖에요. 지원아, 오늘 사돈 어른들한테 실례되는 일 없어야 할 텐데.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어야지. 너 혼자 고생해서 대기업까지 들어갔는데 아비 노릇을 못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러셨어요. 당신이 못해주신 게 많다고, 미안하다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잘 크지 않았어요? 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투박한 손의 온기가 오래도록 느껴졌어요. 논바닥에서 평생을 일하신 손이었습니다. 오후 1시,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저와 부모님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옷매무새를 만지셨고 아버지는 물만 홀짝이셨어요. 두 분 다 이런 고급스러운 곳은 익숙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엄마, 긴장하지 마.
아내, 근데 이 옷 괜찮니? 촌스럽지 않아? 어머니는 새로 사입은 한복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저를 위해 모아둔 돈으로 사셨다고 했어요. 예쁘셔. 진짜야. 그런데 예비 시댁 식구들은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 좀 막히나 보네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설마 일부러 늦는 건 아니겠지. 부모님의 표정에도 점점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40분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홍말자 여사가 먼저 들어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이었습니다. 손목에는 금방이라도 눈이 부실 것 같은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귀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흔들렸어요. 걸음걸이마저 거만해 보였습니다. 어머 사돈, 저희가 좀 늦었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서요. 요즘 기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 기사,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아까 창밖으로 봤는데 성훈 씨가 직접 운전해서 왔던데요. 없는 기사를 만들어내다니. 그 뒤로 시아버지 될 최달식 사장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성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성훈 씨는 저를 보며 살짝 눈짓을 했어요. 잘하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그 눈짓이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인사가 오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갖추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만석입니다. 김순자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인사를 건성으로 받으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개 한번 제대로 숙이지 않고 마치 면접관처럼 저희 가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이, 요즘 회사 분위기는 어떠냐? 네, 괜찮습니다. 우리 대성테크가 대한전자에 부품 납품하는 거 알지? 요즘 구매팀이 좀 까다롭게 굴어서 말이야. 예비 시아버지는 고기를 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구매팀에 아는 사람 없니? 있으면 박 부장이라고 그 사람한테 좀 잘 보여봐라. 저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아직 말단이라 그런 높은 분들은 잘 모르나? 뭐 그래도 지나가다 마주치면 커피라도 한 잔 타다 주면서 굽신거려봐. 그런 게 사회생활이야.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부장이요? 그 사람은 저만 보면 허리가 90도로 꺾이는 분인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삼켰어요. 아, 네. 기회되면 말씀드려 볼게요. 그때 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정성껏 포장한 홍삼액이었어요. 아침에 봤던 그 홍삼. 일주일을 다리신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저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이거 홍삼 좀 준비했습니다. 직접 달인 거예요. 건강 챙기세요. 어머니는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살짝 떨리는 손이었어요. 부디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이 그 떨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 네. 예비 시어머니는 손가락 끝으로 포장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지는 것처럼. 뭐 마음만 받을게요. 저기 구석에 두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인지 서운함인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홍삼을 방 구석에 내려놓으셨어요. 그 뒷모습이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달인 홍삼이 단 한마디에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부모님만 더 난처해지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평생 당당하게 사신 아버지가 딸의 상견례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식사는 진행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연신 맛있네요라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셨지만 예비시댁 식구들은 시큰둥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음식을 젓가락 끝으로 찔러보기만 하고 예비 시아버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자, 이제 본론 얘기 좀 할까요? 본론.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우리 성훈이가 3대 독자인 건 아시죠?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면접관이 지원자를 심사하듯이. 그래서 예단을 좀 제대로 받아야겠어요. 밍크 코트 하나 5부 다이아 세트, 그리고 현금 예단은 1억. 그 정도면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줄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받아줄게요? 마치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말하다니.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쉬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어요. 사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 형편에 무리고 차라리 그 돈을 아이들 집 마련하는 데 보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합리적. 어머니는 최대한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굳었어요. 뭐요? 합리적?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없는 집안이라 계산기 두드리세요? 수준 안 맞아서 못 해먹겠네. 사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어쩐지 내가 이 자리 오기 싫더라니. 예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방 구석에 놓인 홍삼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달인 그 홍삼이었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말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딴 싸구려 즙이나 가져오면서 바라는 건 많아가지고. 예비 시어머니는 포장을 거칠게 뜯더니 홍삼액을 어머니의 옷에 콸콸 부어버렸습니다. 으악!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뜨거운 기운이 남아있는 갈색 홍삼액이 어머니의 새 옷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위해 아끼고 아껴서 사신 새 옷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딸 상견례에 입으시려고 며칠을 고민해서 고르신 옷이었습니다. 냄새나니까 나가요. 어휴, 찐득찐득해. 예비 시어머니는 손을 털며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마치 벌레라도 만진 것처럼. 옆에서 예비 시아버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성훈 씨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는 홍삼이 흐르는 옷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려다 멈추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면 딸에게 해가 될까봐 참으신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당장 사과하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 사과? 이게 어디서 눈을 부릅떠?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사람한테 음식을 끼얹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야, 너 지금 나한테 반말이야?
예비 시어머니의 눈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너 회사 잘리고 싶어? 내가 구매팀 박 부장한테 전화해서 너 책상 빼라고 할까? 응? 말단 주제에 어디서 감히. 박 부장? 말단.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웃긴 상황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믿는 그 박 부장이 저만 보면 허리가 90도로 꺾이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이 제 어머니에게 한 짓이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죠. 뭐? 성훈 씨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야, 지원아. 진정해. 우리 엄마가 좀 흥분하셔서 그래. 너가 이해해야지. 이해요? 제 어머니한테 홍삼을 끼얹는 걸 이해하라고요? 저는 성훈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훈 씨,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이 그거예요? 성훈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변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안 되겠구나. 파혼이에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할게요.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 아니, 지금부터는 홍말자죠. 말자를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믿는 그 박 부장이요. 과연 당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지 두고 보죠. 뭐, 이게 지금 협박이야? 협박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홍삼에 젖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엄마 가자. 아버지도요. 지원아.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더 속상해할까봐.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시집 안 가도 돼요. 아니, 안 갈 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뒤를 따르셨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계셨지만 딸을 위해 참고 계신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젖은 옷을 가리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성훈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심했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쾅! 그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어요. 상견례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모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제 부모님을 저렇게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고. 본가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대를 꽉 쥔 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백미러로 어머니를 힐끗힐끗 보시면서도 아무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젖은 옷을 손으로 가리며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어머니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두 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넘게 걸리는 길이 그날따라 유독 멀게 느껴졌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여서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화장실로 들어가셨어요. 엄마, 옷 줘. 내가 빨아줄게. 아니야, 괜찮아. 너 피곤하지? 좀 쉬어.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때 희미하게 어머니가 울고 계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아무도 모르게. 딸이 들을까봐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우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문에 손을 대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철벅, 철벅, 물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젖은 옷을 빨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 새 옷을, 저를 위해 아끼고 아껴서 사신 그 옷을, 일주일 동안 밤잠 설쳐 달인 홍삼 냄새가 배어버린 그 옷을.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베란다에 서 계셨어요. 담배를 물고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담배 안 피우시는 분인데 오늘은 예외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어깨가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원아. 아버지가 담배를 끄며 돌아보셨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비가 못나서 딸이 이런 봉변을 당하는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돈이 있었으면, 배경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딸을 함부로 못했을 텐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당당하게 사신 아버지가 처음으로 작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논바닥에서 평생을 일하시면서도 한 번도 고개 숙이신 적 없는 아버지가 지원아, 미안하다, 이런 일로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비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너는 다르잖아. 너 힘으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에서 희미하게 홍삼 냄새가 났어요. 상견례장에서 어머니 손을 잡았을 때 묻은 거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홍삼이 쏟아지던 순간의 그 표정, 충격과 수치심, 그리고 딸에게 미안해하는 눈빛,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미안해하시던 어머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해야 하나? 잠깐의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가진 힘을 쓰면 그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어쩌면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을 텐데. 하지만 그때 화장실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를 죽이며 우시는 어머니. 딸 걱정에 본인 서러움도 삼키시는 어머니. 저는 다시 손을 내려다봤어요. 홍삼 냄새. 엄마가 일주일을 달인 홍삼. 새벽마다 일어나서 불 앞에 서신 엄마. 딸이 결혼한다고 좋아하시던 엄마.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뭐죠? 구매팀? 박 부장? 웃기는 소리. 그 정도 라인으로 저를 어쩌겠다고요. 당신들이 굽신거리는 그 구매팀이 제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주소록을 스크롤해서 한 번호를 찾았어요. 유도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어요. 유 팀장님, 저예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낮고 위험이 있었어요. 아, 네. 말씀하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제 방으로 와주세요. 구매팀이 관리하는 대성테크 건입니다. 대성테크요? 네.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지난 5년간 납품 내역, 품질 데이터, 자금 흐름까지 전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 팀장도 그 회사가 어딘지 아는 눈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시골 풍경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오늘의 수모를 갚아드릴게요. 제 방식대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대한전자 본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허리를 깊이 굽혔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와 달랐어요. 어젯밤 울다 지쳐 잠든 탓에 눈이 조금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입은 건 검은색 정장. 마치 심판자의 옷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상무님. 상무님. 네, 저는 상무입니다. 대한전자 그룹 역사상 최연소 여성 임원. 전략기획본부를 이끄는 사람. 그게 바로 저 강지원이에요. 어제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대한전자 다니는 대리였지만 여기서의 저는 다릅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했죠? 말단? 구매팀 박 부장한테 굽신거리라고? 그 박 부장이 내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면 기절하겠네.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구매팀은 저희 전략기획본부 산하부서입니다. 박 부장? 그 사람은 저만 보면 식은땀을 흘리며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개만 까딱하면 내일 당장 책상을 뺄 수 있는 사람이죠. 상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 한가운데 놓인 책상.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그 책상 위에 명패가 있었습니다. 상무 강지원. 금색 글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저는 명패를 한번 쓱 쳐다보고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유도현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상무님, 어젯밤에 말씀하신 건으로 기초자료 정리해 왔습니다. 빠르네요. 역시 유 팀장이에요. 저는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대성테크, 예비시댁이었던 그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그냥 수많은 협력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협력사 대성테크. 저는 파일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구매팀 배제하고 우리가 직접 털어요. 도연 팀장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직접 말씀이십니까? 네. 지난 5년간 납품 품질, 자금 흐름, 로비 내역까지 싹 다 조사하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협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거긴 먼지가 아니라 진흙이 나올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 팀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무님 실례지만 거기 예비시댁 아니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도연 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비시댁은 어제부로 없어졌어요. 네, 파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협력사예요. 정확히는 문제가 많은 협력사. 단 조사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어떤 부당한 대우도 하지 않을 거예요. 도연 팀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임원인 걸 숨겼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면 청탁할 사람들이니까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하청업체 사장이 대기업 임원하고 사돈 맺으면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도연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 팀장.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 감정 빼고 보더라도 품질 조작에 뇌물까지 쓰는 업체는 잘라내는 게 맞아요. 작년에 불량 부품 때문에 라인 멈춘 거 기억하죠? 반도체 공정에서 이틀이나 셧다운 됐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한번 파보세요.
도연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거기입니까? 확인해 보면 알겠죠. 소문으로는 구매팀 일부가 대성테크한테 로비를 받고 눈 감아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털어요. 도연 팀장이 침을 꿀떡 삼켰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봐주는 거 없이. 저도 사적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면 처리하고 없으면 말고 공정하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무님. 그리고 구매팀 쪽에는 알리지 마세요. 그 라인 타고 새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법무팀하고만 진행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연 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의 빌딩 숲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던 구매팀 라인. 박 부장, 그게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저를 협박하면 겁먹을 줄 알았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위에 제가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어제 온 부재중 전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최성훈, 10통, 홍말자, 5통, 아직도 못다한 모욕이 남았을까요? 저는 피식 웃으며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불안해하세요. 이제 시작이니까. 감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연 팀장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무님, 중간 보고 드립니다. 앉으세요. 도연 팀장이 자리에 앉으며 보고서를 펼쳤어요. 예상대로입니다. 대성테크, 지난 3년간 납품한 부품 중 상당수가 품질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검수 과정에서 조작된 흔적도 발견됐고요. 구매팀 쪽은요? 박 부장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횟수가 많아요. 거의 매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계속 파세요.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계약 해지 절차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도연 팀장이 나가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강지원. 예상대로 그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홍말자. 상견례장에서 어머니에게 홍삼을 끼얹었던 그 사람. 너가 꼬질렀냐? 응? 갑자기 본사에서 감사가 떴잖아. 저는 도연 팀장에게 눈짓으로 나가도 된다고 했어요. 도연 팀장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뭔 소리세요? 뭔 소리긴. 우리 회사의 대한전자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서류란 서류는 다 뒤지고 난리도 아니야. 공장도 못 돌리게 하고.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높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 여자의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디서 말단 주제의 시댁한테 이런 짓을 해? 응? 파혼당했다고 앙심 품은 거야?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대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말단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한 거 다 알아. 박 부장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전화를 안 받냐고. 박 부장.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 사람 지금쯤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받고 벌벌 떨고 있을 텐데요. 박 부장님이요? 글쎄요.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닐 텐데요. 본인 코가 석 자라서요.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뭘 안다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요. 다른 용건 없으시면 끊을게요. 바쁘거든요. 강지원, 너 가만 안 둬.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만 안 둔다. 그 말 상견례장에서도 들었죠. 그때는 제가 겁먹을 줄 알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누가 누굴 가만 안 두는 건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지원아. 웬일이니 낮에.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혹시 그쪽에서 연락 온 거 있어? 그쪽? 아니, 안 왔다. 왜?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응. 우린 괜찮으니까 너 회사에서 곤란해지지 마라. 엄마 아빠 때문에 너가 힘들어지면 안 돼. 우린 그날 일 다 잊었어. 너도 잊어버려.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잊었다고 하시지만 아직도 그날 일이 마음에 남아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응? 나 안 곤란해져. 걱정 마. 정말이지? 그 집안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안 해? 안 해. 못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나만 믿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우리 딸 믿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제 걱정뿐이에요. 본인이 당한 일은 생각도 않고 오로지 딸이 회사에서 곤란해질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새 옷에 홍삼이 쏟아지던 그 순간도, 소리 죽여 우시던 그 밤도 다 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못 잊어요. 절대로. 그 마음이 저를 더 독하게 만듭니다. 저는 도연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 팀장님, 더 세게 밀어붙이세요. 증거 확보되는 대로 바로 보고해 주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제가 반드시 그날의 수모를 갚아드릴게요. 당신들이 흘린 눈물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거예요. 계약 해지 통보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성테크는 급격히 기울었어요. 대한전자 물량이 매출의 70%였으니 그게 한 방에 날아가면 버틸 재간이 없죠. 다른 거래처를 뚫으려 해도 품질 조작 소문이 돌면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틈틈이 성훈 씨의 SNS를 들여다봤어요. 직접 연락할 생각은 없었지만 저쪽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궁금했거든요. 초반에는 허세 가득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 곧 새로운 거래처 찾을 거야. 우리 회사 기술력이면 금방 회복한다. 하지만 2주쯤 지나니까 글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즘 좀 힘들다. 응원해주는 사람들 고마워.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3주 차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다 그 여자 때문이다. 그 여자, 저를 말하는 거겠죠. 저는 그런 글들을 보며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동정도 통쾌함도 아닌 그냥 담담함,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 팀장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상무님, 대성테크 관련해서 특이한 소식이 있습니다. 특이한 소식이요? 도연 팀장이 태블릿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성훈 씨의 최근 SNS 게시물이었어요. 사진 속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에 명품 가방, 짙은 화장. 성훈 씨 옆에 딱 붙어서 웃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제시카라고 합니다. 본명은 정복순이고요. 정복순? 네. 재미교포 재벌 3세라고 자칭하는데 신원이 불분명합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명품으로 치장은 했는데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진짜 부자들한테서
나는 여유로움이 없었어요. 너무 애쓰는 느낌이랄까. 어떻게 알게 됐대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제시카 쪽에서 먼저 말을 걸었대요.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투자 받으실 생각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우연이요? 아무래도 노린 것 같습니다. 대성테크가 어렵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았으니까요. 급한 회사일수록 검증 없이 덥석 무니까 사기꾼들한테는 좋은 먹잇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군요. 미국에 있다는 회사도 확인해 봤는데요. 실체가 없었습니다. 등록된 주소가 우편함 대여 서비스더라고요. 그럼 사기꾼이네요. 높은 확률로 그렇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딱 봐도 사기꾼 냄새가 나는데 저 사람들은 다급한 마음에 못 맞나 봐요. 근데 문제는요. 도연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성테크 쪽에서는 이 여자를 구세주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투자해주겠다고 바람을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투자요? 무슨 근거로? 가짜 통장 잔고 화면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잔고가 수백억이라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통장 잔고 캡처요? 그런 건 5분이면 만드는 건데 그걸 믿었다고요? 급하니까 믿고 싶었겠죠. 의심이 들어도 의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한심하다. 정말 한심해요. 저를 무시하고 어머니한테 홍삼을 끼얹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기꾼한테 매달리다니. 성훈 씨 SNS에 올라온 글 보시면요. 도연 팀장이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제시카를 천사,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은 우리 며느리감이라고까지 했대요. 며느리감이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쫓아내더니 사기꾼을 며느리로 드리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도연 팀장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 집에서 상무님 욕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없는 여자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고요. 저는 가만히 도연 팀장을 바라봤어요. 제 탓이래요? 네. 계약 해지가 자기들 잘못 때문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웃었어요. 진짜 웃겼거든요. 품질 조작하고 뇌물 주고 그래서 걸린 건데 그걸 저한테 뒤집어 씌우다니 끝까지 반성이 없네요. 제시카가 구체적으로 뭘 약속했대요? 부채를 전부 정리해주고 회사에 수십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답니다. 대신 자기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라고요. 그걸 믿었다고요? 믿은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은행은 대출을 안 해주고 사채업자들은 들이닥치고 제시카가 유일한 희망이었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일한 희망이 사기꾼이라니. 아이러니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네, 상무님. 저 사람들 그냥 놔두세요. 네. 제시카가 사기꾼인 거 우리가 굳이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도연 팀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 무덤 파게 놔두세요. 대신 상황은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제시카가 뭘 요구하는지 저쪽에서 뭘 넘기는지. 알겠습니다. 도연 팀장이 나간 후 저는 다시 성훈 씨의 SNS를 열어봤어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시카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새로운 투자자를 만났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믿을 사람만 믿어. 그 아래 댓글. 성훈아, 힘내. 새 출발이다. 그리고 홍말자가 직접 단 댓글도 있었어요. 우리 제시카, 천사 같은 아가씨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천사라. 저 천사가 곧 악마로 변할 텐데요.
저 사람들 저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박 부장한테 전화해서 책상 빼겠다고 협박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사기꾼한테 매달리고 있네요. 그때 제가 한 말 기억하시나요? 당신들이 믿는 그 박 부장이 당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박 부장은 이미 인사위원회에 넘어갔어요. 당신들을 지켜주기는커녕 본인 살기도 바쁜 신세가 됐죠. 그리고 이제 당신들이 새로 믿는 제시카는요? 그 여자도 당신들을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남은 것까지 다 뜯어갈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팝콘이나 준비해야겠네. 곧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제시카가 등장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도연 팀장의 보고에 따르면 제시카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투자금을 넣어주겠다면서 대신 담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담보요? 네. 신뢰의 표시로 먼저 자산을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의 3배를 투자하겠다고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3배요? 세상에 그런 투자가 어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믿은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더 자세한 상황이 들어왔어요. 홍말자가 수십 년간 모아둔 비자금 통장을 제시카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회사 돈을 힘들게 몰래 빼돌렸는데 그걸 사기꾼한테 갖다 바친 거죠. 비자금이 얼마나 됐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10억 단위라고 합니다. 10억을 평생 모은 돈을 만난 지 2주밖에 안 된 사람한테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 최달식 사장의 개인 소유 토지 문서도 넘어갔습니다. 대성테크 담보로 안 잡힌 마지막 재산이었는데요. 그것까지요? 네. 최달식 사장이 직접 넘겼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동아줄이다라면서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훈 씨 명의 오피스텔도 넘어갔고요. 투자금 관리 명목으로요. 제시카가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순순히 넘겼대요? 나도 당신들을 믿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서로 신뢰를 쌓는 거라면서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투자금 100억을 계좌로 넣어주겠다고요. 100억? 허황된 약속이었지만 저 사람들은 믿었겠죠. 아니, 믿고 싶었겠죠.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비자금, 토지, 오피스텔, 남은 거 전부를 사기꾼한테 넘겼다니. 평생 모은 재산을 2주 만에 갖다 바치다니. 저 사람들 정신이 없긴 하네요. 부도가 코앞이니까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들이닥치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다고 합니다. 제시카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죠. 도연 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성훈 씨의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 제시카 덕분에 우리 가족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모든 걸 맡겼으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모든 걸 맡겼다. 그 말이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그 아래 홍말자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우리 제시카가 진짜 복덩이야. 그깟 재수 없는 며느리 내치길 잘했지. 이제 우리 집안 운이 트이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복덩이라. 그 복덩이가 곧 전 재산 들고 사라질 텐데요. 그리고 일주일 후 도연 팀장이 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상무님 터졌습니다. 뭐가요? 제시카가 잠적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투자금이 안 들어왔대요. 처음에는 미국 본사에서 서류 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더니 결국 전화기가 아예 꺼져버렸대요. 그래서요? 성훈 씨가 제시카 오피스텔에 찾아갔는데 도연 팀장이 말을 멈추고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누군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텅 빈 오피스텔. 가구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어요. 침대도 옷장도 화장대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야반도주한 겁니다. 받아낸 돈이랑 서류 다 들고요. 저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성훈 씨 반응은요? 오피스텔 앞에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무릎 꿇고 울면서 내 돈, 사기꾼이야 하고 소리 질렀대요. 홍말자 여사는요? 같이 왔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답니다. 내 비자금, 내 돈 다 어디 갔어? 하면서요. 최달식 사장은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땅 문서, 내 땅 문서 하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뜯겼대요? 비자금 수억, 토지 문서, 오피스텔 명의까지 합하면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억? 저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며 거들먹거릴 때 믿었던 재산. 그게 2주 만에 사기꾼 손에 넘어간 거예요. 경찰에 신고는 했대요. 했는데 제시카가 위조 신분으로 활동한 거라 추적이 쉽지 않을 거랍니다. 해외로 빠졌을 가능성도 높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대성테크는요? 사실상 끝입니다. 남은 자산도 없고 부채만 산더미고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들이닥치는데 줄 돈이 없으니까 난리가 났답니다. 곧 경매에 넘어갈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쫓아낼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런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제가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탐욕과 어리석음이 저들을 삼킬 거라는 걸. 상견례장에서 어머니 옷에 홍삼을 끼얹던 그 당당한 모습, 저를 말단이라 부르며 비웃던 그 거만한 표정, 지금은 어디 갔을까요? 팀장님, 네 상무님, 이제 다음 단계 준비하세요. 도연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 사람들이 바닥을 찍었으니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무너진 대성테크 위에 제가 새로운 주인으로 올라설 거예요. 제시카가 잠적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성테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들이닥치고 직원들은 밀린 월급 받으러 몰려오고 납품업체들은 대금 내놓으라며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전화가 왔었다. 그 집이요? 그래. 사돈. 아니, 홍말자라는 그 여자.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 사람이 왜 본가에? 뭐래요? 돈 내놓으래. 위자료 내놓으래. 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댁을 이 꼴로 만들었냐고. 파혼시킨 것도 모자라서 회사까지 망하게 했다고. 쌀이라도 보내라고. 진짜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 저는 기가 막혔어요. 위자료요? 파혼한 게 누구 잘못인데? 자기들이 저를 쫓아낸 거잖아요. 그것도 어머니 옷에 홍삼을 끼얹으면서.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네 딸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으니까 책임져라. 딸 데려다가 며느리로 바쳐라. 이런 소리까지 했어. 며느리로 바치래요? 그래. 자기네가 쫓아놓고. 엄마 뭐라고 했어요? 엄마는 말도 못하고 있었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근데 어머니가 말끝을 흐렸어요. 근데요? 아버지가 전화기 뺏으셨어.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였어요.
엄청 호통을 치셨어? 평소에 말씀도 잘 안 하시던 분이 전화기를 확 뺏으시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거야. 뭐라고요? 여보셔? 당신들이 우리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쌀 한 톨도 아깝소? 하셨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또 뭐라 하는데 아버지가 또 소리치셨어. 어디서 거지동냥질이야? 내 부인 옷에 홍삼 끼얹던 게 누군데? 다시는 연락하지 마쇼. 하시고는 전화를 쾅 끊으셨어.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웃었어요. 아버지, 평생 조용하게 사시던 아버지가, 누구한테 목소리 한번 높인 적 없는 아버지가 저를 위해 그렇게 호통을 치셨다니. 엄마, 아버지 지금 어떠셔? 괜찮으셔. 전화 끊고 나서 손이 좀 떨리시더라. 근데 표정은 시원하시더라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아버지 바꿔줘. 그래. 잠시 후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아, 아버지 고마워요. 뭐가?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신 거 처음이잖아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돈 내놓으라고?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지원아, 아비가 힘이 없어서 그때 아무것도 못 해줬다. 미안하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근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더라. 저런 인간들한테는 똑같이 해줘야 해.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우리 딸 믿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싸워주셨어요. 평생 고개 숙이고 사시던 분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제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연 팀장을 불렀어요. 팀장님, 대성테크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끝입니다. 부채가 자산을 완전히 초과했고 회사 자산 모두 경매 절차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직원들 임금 체불로 고소도 들어왔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인수 제안하세요. 인수요? 도연 팀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제 개인명의 법인으로요. 인수 금액은 1원. 1원이요? 네. 대신 직원들 밀린 월급이랑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제가 다 떠안는 조건으로요. 도연 팀장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상무님,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직원 월급만 해도 수억이고 협력업체 대금까지 합치면. 알아요. 다 계산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미리 써둔 사직서였습니다. 팀장님, 저는 사직서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하청업체 관리를 내가 했잖아요. 대성테크가 부실 납품하는 걸 더 일찍 캐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무님 잘못이 아닙니다. 품질 조작한 건 대성테크고 뇌물 받은 건 구매팀이에요. 그래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성테크에도 가족들 밥줄 걸고 다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회사가 망하면 생계가 끊기는 거잖아요. 최달식이나 홍말자는 벌 받아 마땅하지만 직원들은 죄가 없어요. 도연 팀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도연 팀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임원 자리에 앉아서 지시만 내리는 건 진짜 심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직접 그 회사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저 사람들을 갑과 을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할 수 있거든요. 도연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한전자 상무가 대성테크 사장을 혼내는 건 그냥 갑질이에요. 하지만
대성테크세 주인이 전 주인을 심판하는 건 정당한 권리죠. 저는 사직서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옷을 벗으려고요. 대한전자 상무 강지원이 아니라 지원테크 대표 강지원으로서 저 사람들 앞에 서려고요. 도연 팀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후회 안 하십니까? 최연소 임원 자리를 버리시는 거잖아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후회요? 안 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들이 제 부모님한테 한 짓, 저한테 한 짓, 그걸 갚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도연 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인수 제안 오늘 중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팀장님. 그리고 저는 도연 팀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대한전자 떠나도 우리 연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법무 자문 같은 거 외부에서 맡아주실 수 있죠? 도연 팀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상무님, 아니, 대표님 일이라면 언제든지요. 도연 팀장이 나간 후 저는 사직서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강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저 사람들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이름으로. 인수 제안이 들어간 지 이틀 후 도연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계약 체결됐습니다. 그래요? 어땠어요? 전화 너머로 도연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도연 팀장의 말에 따르면 그날 대성테크 사무실은 폐허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는 전원도 안 들어왔대요. 직원들은 다 떠나고 남은 건 빚쟁이들의 독촉장 뿐이었다고 합니다. 복도 불도 꺼져 있어서 낮인데도 어두컴컴했대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최달식과 홍말자가 앉아 있었대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홍말자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고요. 최달식은 눈이 푹 꺼져 있었대요. 성훈 씨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견례 때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대요. 도연 팀장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대요. 인수 조건 확인하셨죠? 인수 금액 1원. 대신 직원 임금 체불분과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인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최달식이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봤대요. 회사를 1원에 넘기라니.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내 평생 일군 회사를 고작 1원에. 싫으시면 뭐 이미 망한 회사인데요. 도연 팀장이 담담하게 말했대요. 내일 당장 법정 구속되실 텐데요. 직원들 임금 체불로요. 고소장이 벌써 접수됐습니다. 최달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대요. 그때 홍말자가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보, 뭘 망설여요? 감옥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빨리 도장 찍어요. 홍말자가 소리를 질렀대요. 새 주인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 좀 살려달라고 빌자고요. 감옥 가면 끝이에요. 최달식이 펜을 들었대요. 손이 심하게 떨렸다고 합니다. 평생 일군 회사를 1원에 넘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새 주인이 누구요? 도연 팀장이 대답했대요. 그게 중요한가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최달식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대요. 쿵! 그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크게 울렸다고 합니다. 홍말자도 도장을 찍었대요. 손이 덜덜 떨려서 도장이 삐뚤어졌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인수 완료됐습니다. 도연 팀장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대요. 조인식은 내일 오후 3시입니다. 새 대표님이 직접 오실 거예요. 정장 입고 오세요.
홍말자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잠깐만요. 새 대표님이 누군데요? 혹시 우리한테 좋게 해주실 분이에요? 도연 팀장이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려 하자 홍말자가 도연 팀장의 소매를 붙잡았대요. 제발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전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도연 팀장이 문 앞에서 멈췄대요.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자비요? 다 쓰러져가는 회사, 임금과 부채만 해도 얼마인지 잘 아시지 않나요? 잠시 침묵. 글쎄요. 그건 대표님이 결정하실 문제니까요. 도연 팀장이 나가고 회의실에는 침묵만 남았대요. 전화 너머로 도연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새 주인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살려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상견례장에서 어머니 옷에 홍삼을 끼얹을 때는 그런 말 안 하더니 저를 말단이라고 무시하고 박 부장한테 전화해서 책상 빼겠다고 협박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더니 대표님, 내일 조인식 준비는 다 됐습니다. 알겠어요. 수고했어요, 팀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내일 입을 옷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들 앞에 서는 날이니까요.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 대상이 바로 그들이 내쫓은 며느리라는 사실을. 조인식 당일, 저는 대성테크 건물 앞에 섰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 글씨도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예전에 성훈 씨가 자랑하던 아버지가 일군 회사가 이 모습이라니. 입구에 들어서기 전 저는 잠시 멈췄어요. 여기까지 와버렸네. 상견례장에서 파혼을 선언하던 그날부터 이 순간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저 문을 열면 모든 게 끝나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대회의실에 먼저 도착했어요. 텅 빈 회의실, 먼지 쌓인 테이블, 깜빡거리는 형광등. 저는 상석의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들을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거리는 목소리도요. 새 대표님이 누구래? 몰라. 그냥 감사하다고 빌어. 알았지? 알았어요, 어머니. 문이 열렸어요.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최달식, 홍말자, 최성훈.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오다가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최달식이 급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홍말자도 따라 숙였어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성훈 씨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등지고 그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역광이 거치고 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고개 드세요, 전 사장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은혜는 됐고요. 이제 죗값이나 치르시죠. 최달식이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홍말자가 먼저 반응했어요.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강지원? 너가 왜 거기 앉아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너 대체 뭐 하는 거니? 홍말자가 히스테릭하게 웃었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단이 감히 그 자리에 앉아? 웃기지 마. 진짜 대표 어디 있어? 빨리 나와.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네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대한전자전략기획본부 상무. 당신들 계약 해지 도장 찍은 사람. 그리고 이 회사를 일원에 사들인 사람.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부 저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최달식이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짓말. 너가 무슨 상무야. 대리도 아니고. 대리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대한전자전략기획본부 상무 강지원. 최달식이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위조 같으면 대한전자에 전화해 보세요. 인사팀 번호 알려드릴까요? 성훈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 상무? 너가 대한전자 임원이라고? 네. 말도 안 돼. 우린 구매팀이랑만 거래했는데 그 박 부장이. 박 부장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 사람 지금 징계위원회 대기 중이에요. 뇌물수수로요. 당신들한테 받은 거. 성훈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그 구매팀이요. 제 산하부서예요. 제가 고개만 까딱하면 전부 잘리는 사람들이죠. 저는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박 부장한테 전화해서 책상 빼게 하겠다고? 홍말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어요. 대성테크에. 저는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감히 제 부모님을 건드린 대가로요. 부모님? 최달식이 더듬거렸어요. 제 어머니요. 상견례장에서 당신들이 홍삼 끼얹은 분. 기억도 안 나세요?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일주일 동안 밤잠 설쳐가며 달인 홍삼. 그걸 구석에 밀어놓더니 끝내 어머니 옷에 쏟아부었죠. 저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홍말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몰래 우셨어요. 딸한테 들릴까봐 소리 죽이면서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시면서 한숨만 쉬셨고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평생 당당하게 사시던 우리 부모님이 그날 처음으로 작아지셨어요. 당신들 때문에. 홍말자가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박 부장한테 전화해서 책상 빼겠다고요? 말단 주제에 눈 부릅뜬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 대가를 치르셔야죠. 안 그래요? 최달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지원아. 아니,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홍말자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진심이 아니었어. 제발.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그럼 저한테 했던 말들 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어머니한테 했던 짓도?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 이제 나가세요. 저는 문 쪽을 가리켰어요. 여긴 더 이상 당신들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음에 보면 그땐 진짜로 경찰 부를 거예요. 최달식과 홍말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성훈 씨가 그들을 부축했습니다. 문 앞에서 홍말자가 돌아봤어요.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고 봐. 이렇게 안 끝나.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요. 두고 보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건물을 나서는 게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이제 끝인가? 아니,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 성격에 이대로 물러날 리가 없으니까요. 조인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도연 팀장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제시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제시카? 돈 들고 도망친 그 사기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조인식 직후에 제시카 명의 계좌를 추적 요청했거든요.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관련 계좌가 전부 동결됐습니다. 그럼 돈을 못 쓰게 된 거네요. 네. 해외로 빠지려던 돈이 전부 묶여버렸어요. 공항에서도 출국 금지가 걸렸고요.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궁지에 몰리니까 다시 기어 나온 거군요. 그래서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시카가 최달식 일가와 다시 접촉했습니다. 뭐요? 자기들한테 돈 뜯어간 사기꾼이랑요? 네. 둘이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공통의 적이 생기니까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공통의 적. 그게 저라는 거죠. 지금 인터넷 생방송을 켜고 대표님을 폭로하고 있어요. 저는 황당했어요. 폭로라니. 무슨 폭로요? 강지원이 시부모를 쫓아내고 회사를 빼앗았다. 갑질로 가족을 파탄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시카가 증인이랍니다.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진짜 끝까지 가시네. 사기꾼이랑 손잡고 저를 협박해요? 아마 대표님께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팀장님, 경찰에 연락하세요. 저 사람들 위치 아시나요? 네. 시내 모텔입니다. 제시카는 지명수배 중이라 바로 체포 가능합니다. 좋아요. 저도 갈게요. 생방송이라며요? 제가 직접 출연해 드려야겠네요. 30분 후 저는 모텔 앞에 도착했어요. 경찰차 2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도연 팀장도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어요. 대표님, 지금 방송 중입니다. 시청자가 벌써 1000명 넘었어요. 도연 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허름한 모텔방. 제시카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홍말자와 최달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엄청난 갑질 피해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제시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강지원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분들의 며느리였는데 시부모님을 내쫓고 회사를 빼앗았습니다. 홍말자가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맞아요. 우리 아들 약혼녀였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 가족을 거리로 내몰았어요. 평생 일군 회사를 일원에 빼앗겼다고요. 최달식도 울먹였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저는 화면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연기 한번 기가 막히네요.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경찰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갑시다. 쿵. 모텔 방문이 열렸어요. 뭐야? 제시카가 소리쳤어요.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경찰들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생방송 카메라가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머, 방송 중이시네요?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증인 좋아하시네요.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말하시는 게 맞나요? 제시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넌 뭐야? 저요? 방금 폭로하시던 그 강지원이에요. 저는 카메라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도연 팀장에게서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카메라에 비췄어요. 이 여자 얼굴 잘 보세요. 본명 정복순, 사기 전과 팔범. 지금 전국 지명수배 중입니다.
화면에는 제시카의 수배 전단이 떠 있었어요. 지문, 사진, 범죄 이력까지 전부. 생방송 댓글이 폭발했어요. 뭐야, 사기꾼이었어? 속을 뻔했네. 저 여자 잡아라. 제시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그리고요. 저는 홍말자와 최달식을 바라봤어요. 이분들이 왜 회사를 잃었는지도 말씀드릴까요? 품질 조작, 뇌물 공여, 임금 체불. 전부 본인들이 저지른 거예요. 저는 그냥 원칙대로 처리한 것뿐이고요. 홍말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시끄러워. 네가 뭔데? 뭐긴요. 이 회사 새 주인이죠.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때 제 어머니한테 홍삼 끼얹은 거. 시청자분들도 알아두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홍말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시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폭로 방송하자고 했잖아. 뭐? 나 때문이라고? 제시카가 홍말자를 밀쳤어요. 누가 먼저 연락했는데 합의금 뜯어내자 방송 켜면 여론이 편들어줄 거다 그랬잖아. 네가 내 돈 다 들고 도망쳤잖아. 내 10억? 내 땅 문서 다 네가 가져갔잖아. 홍말자가 제시카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 도둑이 사기꾼, 내 돈 내놔. 제시카도 지지 않고 홍말자를 할퀴었습니다. 나 미친 거 아니야.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웃기지 마. 네가 우리 집안 망하게 해놓고. 최달식이 말리려다가 같이 넘어졌어요. 제시카의 발에 걸려서요. 아이고. 카메라가 넘어지면서 천장을 비쳤어요. 하지만 소리는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내 머리카락? 이거 나. 내 돈 먼저 내놔. 돈은 무슨... 다 동결됐다고. 성훈 씨는 구석에서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바닥에서 뒹구는 모습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생방송 댓글이 더 폭발했어요. 뭐야, 이거 콩가루 집안 실시간 중계 진짜 웃기네. 아들은 왜 가만히 있어. 저거 전부 연행감. 저는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주 콩가루 집안 생중계 제대로네요. 경찰이 다가왔어요. 연행하겠습니다. 네, 전부 데려가세요. 허위사실 유포에 사기 혐의까지. 바쁘시겠네요. 경찰들이 제시카와 홍말자를 떼어놓았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나 억울해. 홍말자가 발버둥 쳤어요. 억울하긴요. 카메라 앞에서 다 자백하셨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다 보셨어요. 저는 생방송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모텔 밖으로 나왔어요. 경찰차에 제시카, 홍말자, 최달식, 성훈 씨가 차례로 실려갔습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홍말자는 여전히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차 문이 닫히면서 소리가 차단됐습니다. 최달식은 힘없이 끌려갔어요. 평생 일군 회사를 잃고 사기꾼한테 재산을 뜯기고 이제는 경찰차에 실리는 신세가 됐네요. 성훈 씨가 마지막으로 경찰차에 올랐어요. 차에 오르기 전 잠깐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어요. 빨간 경광등이 깜빡이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끝났어요. 상견례장에서 시작된 이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도연 팀장이 다가왔어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눈물 흘리게 했던 사람들, 전부 대가를 치렀어요. 홍삼을 끼얹던 그 손이 이제는 수갑이 채워졌어요. 말단이라고 비웃던 그 입이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저는 앞으로만 걸어갈 거예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3개월 후 대성테크는 지원테크라는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지원테크 공장에는 이제 다시 활기가 돌아왔어요. 멈췄던 기계들이 다시 돌아가고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밀린 월급도 전부 지급했고 새로운 거래처도 여럿 확보했어요. 물론 정상화까지 제가 대한전자에서 임원으로서 받은 고액의 연봉, 그 돈이 모두 투자금으로 쓰였지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처음으로 회사에 초대한 날이거든요. 와, 여기가 우리 딸 회사야? 어머니가 공장을 둘러보며 감탄하셨어요. 새로 칠한 페인트, 깨끗한 복도, 활기차게 움직이는 직원들. 네, 엄마. 여기가 지원테크예요. 이름도 예쁘다. 지원테크? 우리 딸 이름이네. 아버지는 말없이 공장을 둘러보셨어요.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대표님, 도연 팀장이 달려왔어요. 아니, 이제는 도연 전무님이죠. 대한전자를 떠나 지원테크에 합류한 지 2달째. 대한전자 시절보다 연봉도 높이고 스톡 옵션까지 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준 사람이니까요. 부모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도연 전무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이 청년이 그 도연 씨구나. 어머니가 반갑게 도연 전무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딸 많이 도와줬다며?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저야말로 대표님 덕분에 좋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무라며? 우리 딸이 사람 보는 눈은 있어.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공장 투어를 마치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새로 만든 공간이에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쉴 수 있도록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와 어머니, 아버지. 지원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장하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엄마. 아니긴. 엄마가 다 알아. 그 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엄마가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 덕분에 가짜들은 걸러내고 진짜 내 사람들을 지켰잖아요. 진짜 내 사람들? 네. 엄마, 아빠. 그리고 도연 전무님 같은 사람들.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지원아. 네, 아빠. 아비가 그때 더 나서지 못해서 미안하다. 힘이 없어서. 아빠, 그때 전화 끊으셨잖아요. 그거 하나로 충분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평생 조용하게 사시던 아빠가 저를 위해 소리 지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눈물을 숨기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이게? 어머니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고급 홍삼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홍삼? 네. 제일 비싼 거로 샀어요. 어머니가 멍하니 홍삼을 바라보셨어요. 그때 엄마가 일주일 동안 달인 홍삼 기억나죠? 그게 바닥에 쏟아졌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지원아,
이제는 제가 사드릴게요. 매년 제일 좋은 걸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도 어색하게 손을 내밀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저는 옥상 난간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시련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상견례장에서 홍삼이 쏟아지던 그 순간 저는 무너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어섰어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지원테크 대표 강지원으로서, 그리고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바람이 불었어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상견례장에서 홍삼이 쏟아지던 그날,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부모님이 모욕당하는 걸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날이 진짜 시작이었어요. 가짜들이 스스로 가면을 벗어던진 날, 그리고 제가 진짜 저 자신으로 살기 시작한 날. 시련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픔이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끝에서 더 강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처럼요.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웃을 일도 있었고 울 일도 있었겠죠. 힘든 날도 있었고 행복한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날들을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드시고 편하게 쉬시고요. 그리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저는 강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지원이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